지금 홍콩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어를 거부하는 학생,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글이 조용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생의 충격적인 등장으로 모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자극한 홍콩의 한글 혁명은 한글이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되어 지금 홍콩에서 새로운 의미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하나가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대학교 언어인지치료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에릭 찬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어색하고 고지식한 편이죠. 어릴 적부터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한국전쟁 시절 부산 야전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깊이 남아있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한국은 전쟁과 혼란, 그리고 끝없는 울음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언어도 이상했고 늘 울고만 있었지.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어린 마음에 이 말이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을 멀고 비이성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됐죠.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모두 슬프고 혼란스러운 것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픈 기억이라며 얼버무리기만 하셨죠.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교수가 된 후에도 이런 편견은 계속됐습니다. 라틴계 언어와 영어 중심의 치료 이론만 연구했어요. 한글에 대해서는 깊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특이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죠. 사실 제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닫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저녁에는 혼자 책만 읽었습니다. 홍콩대 병원 부속 언어회복센터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언어 실험을 기획하면서도 한글은 철저히 배제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한글이 현대적이지 않은 문자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피하려 했던 것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클레어 밀러라는 22세 여성이었어요. 하버드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 후 실어증 상태가 됐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광동어도 영어도 중국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클레어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금발 머리에 푸른 눈, 인형같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울면서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클레어는 하루 종일 침묵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하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저는 클레어에게 끌렸습니다. 단순히 환자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고독한 침묵 속에서 저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 클레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갔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보여준 한글 자목 카드에 클레어가 미세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더니 가라는 글자를 보고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반응도 없던 클레어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쁨인지 설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그 나라 글자 라고 말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외할머니의 편견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뇌파 반응은 달랐습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보다 훨씬 선명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의료진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저는 클레어의 침상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3장. 거절당한 치료, 깨어난 의지. 병원 측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글은 공용어가 아니다라며 실험 중단 명령이 떨어졌어요. 상부에서는 은근히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정치적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홍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욱 민감했죠. 진 박사,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병원장의 말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인 현실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한글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클레어의 병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어가 갑자기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에릭 찬, 제 이름이었습니다. 한글로 쓴 제 이름을. 클레어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한글로 쓴다는 것이었어요. 클레어, 어떻게?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글자를 그렸습니다. 기억.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클레어의 눈동자에서 이상한 깊이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자로서 직업적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클레어가 수첩에 조심스럽게 기억이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실험실을 열고 클레어와 둘만의 한글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호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하나씩 가르쳐주며 발음도 알려줬죠. 클레어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클레어가 제가 가르치지 않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 애틋함, 한같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스스로 써내려갔습니다. 클레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알아? 클레어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배웠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클레어의 할머니는 미국인이었는데 어떻게 한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깊은 밤 실험실에서 클레어와 함께 한글을 쓰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 글자를 쓸 때 나타나는 진지한 표정, 가끔 보여주는 환한 미소. 어느새 저는 클레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구나 그녀는 환자고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클레어가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찬, 당신 외할머니 이름이 윤명이 맞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을 클레어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 이름을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제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꿈에서요. 클레어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할머니 이름은 메리 윌슨이에요. 하지만 한국 이름도 있었어요. 막정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할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이름이었거든요. 한국 전쟁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 이름이었어요.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클레어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윤명의 간호사와 함께 부산 야전병원에서 일했다고. 그리고 둘이 한국어를 함께 배우며 서로를 친언니 친동생처럼 아꼈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왜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클레어는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외할머니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군복을 입은 두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명의, 정의 마이너스 부산 1951. 정의, 메리 윌슨의 한국 이름 박정희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 외국인 여성은 젊은 시절의 클레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다음 날 클레어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클레어는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 정말 예뻤네요. 클레어, 정말 이 사람이 당신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의료진으로 파견됐어요.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셨죠. 그리고 윤명의 간호사와 깊은 우정을 나눴어요. 마치 진짜 자매처럼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클레어가 한글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제가 클레어에게 느끼는 이상한 친밀감까지. 하지만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외국어 치료 연구소에서 일본어 인지 회복 치료 실험을 홍보한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복잡한 문장 구조가 뇌를 단련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주장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클레어의 이의지 데이터를 준비해 갔습니다. 발표 시간에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글은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뇌 활성화 패턴을 보세요.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일본계 연구원이 한글은 원시 문자에 가깝다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뇌를 만든 게 아니라 기를 만든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한글을 옹호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발표 후 클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글을 방어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친구를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클레어는 계속 말했어요. 에릭 찬,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한글을 통해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깊은 밤 실험실에서 클레어와 함께 한글을 쓰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이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사랑해요. 클레어가 한국어로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한글로 표현하는 사랑이 이렇게 깊을 수 있다니.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클레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클레어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부르고 있어. 가야 해.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클레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클레어가 의식을 되찾은 후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릭 찬, 제가 사실을 숨겼어요. 저는 원래 한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전쟁에서 돌아온 후 한국을 그리워하셨거든요. 특히 윤명의 간호사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마치 떨어져 사는 진짜 언니를 그리워하듯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클레어가 한글에 반응한 건 기적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것이었나요? 그럼 실어증은? 실어증은 진짜예요. 하지만 모든 언어를 잃은 게 아니라 한국어만 남아 있었어요. 뇌가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된 언어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클레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윤명의 간호사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무슨 말? 고마웠다는 말이요. 그리고 미안했다는 말도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외할머니와 클레어의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클레어가 외할머니의 또 다른 유품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였어요. 정희야, 너를 친동생처럼 아꼈는데 갑자기 헤어져서 미안하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마이너스 명의. 외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외할머니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결코 다시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거부감의 진짜 이유. 외할머니는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너무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소중한 친구를 잃었던 거였습니다. 조용히 기억 언어 회복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쇄된 구 세미나실을 활용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때를 이용했습니다. 노인, 아이, 중풍 환자들까지 참여하면서 한글 자모 수업이 퍼져나갔어요. 클레어와 함께하는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조 강사가 아니라 치유의 매개체였어요. 환자들이 클레어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기억을 잃었지만 한글이 저를 다시 불러주었어요. 클레어의 말에 환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말했어요. 이름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병원 당국이 무단 치료 행위로 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레어가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올린 거예요. 한글로 쓴 편지를 읽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글자가 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영상은 한글이 나를 구했다 태그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클레어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클레어의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홍콩대학교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 우월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클레어의 치유 과정, 할머니들의 우정 이야기, 모든 것이 국가적 홍보수단으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클레어는 화를 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우정이고 치유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홍콩대학교에서 제게 사임을 요구했어요. 그날 밤 클레어와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줄 몰랐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클레어가 물었을 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이름은 자모 공방이라고 지었어요. 한글의 기본 단위인 자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클레어도 퇴원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자모 목판 만들기, 이름 쓰기 교실, 치매 예방 자음놀이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언어장애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중요했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70대 한국 할머니였는데 클레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정희가 맞구나.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클레어의 할머니 메리 윌슨 박정희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또 다른 간호사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희 언니가 정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전쟁이 끝나고 정희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메리를 친동생처럼 여겼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평생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명희 언니는 정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생처럼 생각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족 같았던 정희만 기다렸거든요. 클레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와 결혼은 했지만 임종 직전까지 명희 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친언니처럼 의지했던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외할머니의 슬픈 기억,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클레어와 제가 만난 운명까지 모든 것이 두 할머니의 깊은 우정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한글 치료가 일본 NHK에 소개됐을 때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정치적 논란을 뒤로하고 순수하게 치료 효과에 집중해서 다루었거든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도 이런 치료법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언어의 국경이 있나요? 좋은 건 좋은 거죠. 물론 일부 극우 성향의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 일본인 언어치료사는 직접 홍콩까지 찾아와서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언어치료 연구소에서 협력 제안을 해왔거든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독일어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클레어의 이야기를 통해 언어와 우정, 치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메리 윌슨의 일기장을 클레어의 가족이 제작진에게 공개한 거예요. 명희 언니를 만나러 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의 정세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언니가 보고 싶다. 나의 소중한 언니, 한국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진다. 메리의 일기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평생을 외할머니를 친언니처럼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모 공방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내 이름을 쓰는 날이었어요. 클레어와 함께 기획한 전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글로 써서 전시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에 클레어가 저에게 한글 편지를 건넸습니다. 에릭 차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글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고 할머니들의 우정이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도 준비한 편지를 클레어에게 건넸어요. 클레어, 사랑해요. 당신은 제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한글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전시회에는 특별한 손님도 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외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가져온 거예요. 정희야, 내가 먼저 간다.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자. 나의 소중한 동생아. 마이너스 명희. 그 편지를 읽고 클레어와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들의 깊은 우정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자모 공방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견학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치료사, 독일의 신경과 의사, 일본의 연구원들이 줄지어 방문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상업화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무료 교육 과정을 개설했어요. 한글 치유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언어치료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클레어는 영어와 한국어 강의를 담당했고 저는 의학적 이론을 담당했어요. 우리의 팀워크는 완벽했습니다. 6개월 만에 50개국 500명의 언어치료사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한글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 케냐의 사례였습니다.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한글의 자모체계를 통해 발음 교정을 하는데 큰 효과를 본 거예요. 한글은 정말 전 세계 공통의 언어 치료 도구네요. 케냐에서 온 보고서를 읽으며 클레어가 감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 사용자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뇌졸중 후 언어장애를 극복하는 사례가 보고됐어요. 러시아에서는 키릴 문자와 한글의 조합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글 치료의 성공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 사과를 해온 거예요. 한글 치료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하며 이전의 정치적 해석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홍콩 대학교에서도 저에게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자모 공방에서의 삶이 더 의미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극우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던 일본 정치권에서 한글 치료를 공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언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치료법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장관의 이 발언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됐습니다.